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많이 힘드시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조금 뭐가 창고래서 뭐 힘들고 그럴 건데, 자, 마스크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자, 수업합니다. 자, 책 몇 페이지냐면요, 506쪽 합니다. 자, 강의 노트는 몇 쪽이냐면요, 79쪽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어렵습니다. 매번 수업 모든 내용이 쉽지 않은 건 없었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 평가론 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평가론 수업하면서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평가론 전부 다 하는 순간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른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 인문과정 빼버리면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요, 우리 평가론은 6문제가 나오면 제 욕심은 4문제. 그런데 3문제 맞아도 상관없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506쪽 갔더니 타이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그래요. 자, 506쪽 부동산 가격 이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강의 노트는 몇 쪽? 79쪽. 79쪽. 부동산 가격 이론. 우리 감정평가라는 것은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감정평가는 학문적으로 말하면요, 부동산의 가치 구하는 거예요. 가치. 그런데 가격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이론에서도 뭐 한 문제는 또는 두 문제는 출제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가격 이론은 가격과 가치, 그 다음에 가치, 재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 이론에서 첫 번째 뭘 배우냐면, 가치와 가격이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배우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학이 미국에서 바로 들어왔다면 가치와 가격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배경을 설명하니까 뭐 이해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산학이 어디서 들어왔냐면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부동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 거야. 그런데 일본 애들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부동산학이 들어왔을 때 가치와 가격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공부하시는 부동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부동산학을 배워오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가치와 가격을 구별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니까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서 우리나라에서 수업을 할 때, 대학교 수업을 할 때 가치와 가격을 구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 썼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책들도, 그다음에 부동산학 이 교재도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고 쓰다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 미국 가니까 가치와 가격을 전혀 다르게 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치와 가격을 다 바꿔요. 예전에는 여기 감정평가가 부동산 가격 구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요즘 다 바뀌거든요.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 구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평가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관련 시험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치와 가격을 구별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 보자고요. 가치와 가격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자, 글씨부터 다르잖아요. 가치와 가격. 가치는 영어로 말하면 value라고 하고 가격은 price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요. 자, 그러면 가치가 뭐냐면 쓸모입니다.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인간 그러거든요. 그거 가치 없는 인간이거든요. 쓰레기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쓰레기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쓸모를 말해요. 근데 쓸모라는 것은 도대체 쓸모가 뭔데?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가치는 이 분필에 대한 가치, 뭔가 쓸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는 가치와 제가 느끼는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치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란 것은 뭐가 가격이냐면, 가치는 쓸모인데, 근데 가격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물건을 금액으로 표시한 거야. 가격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자가 사고 팔면서 주고받은 금액을 뭐라 한다?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쓸모인데 이 쓸모, 가치를 화폐의 금액으로 표시한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란 것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폐적 표현이다. 그러면 가격의 본질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치가 되는 거죠. 이 말은
가치 없는 것은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는 가치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쓰레기 봉투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의 본질은 가치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놈은 이 분필의 가격은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다고요. 근데 가치는 쓸모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1,000원 2,000원 이렇게 정하니까 구체적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 분필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가치는 다르지만 근데 문방구에 가면 이걸 1,000원에 판다고 봐요. 여러분이 가도 1,000원, 제가 가도 1,000원이죠. 그러면 가격은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그렇습니다. 이 가치와 가격 비교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요. 근데 매번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주 출제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거 가치와 가격 비교 나오면 거의 100%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고르라 하거든요. 틀린 거 고르라 하면 이 두 개를 바꿔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격은 추상적, 주관적 개념이고 가치는 구체적, 객관적 개념이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바꾸면 여러분이 다 찾아내요. 근데 하나만 바꾸내면 또 많이 틀려요. 어떻게 하냐면 가치는 추상적, 객관적 개념이고 가격은 구체적, 주관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만 바꾸죠. 하나만 바꾸면 많이 틀려버려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만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가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게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쓸모인데 근데 이 부동산이 앞으로 장래에 나에게 어떤 편익을 주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측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라고 표현하고 이걸 시점으로 표현하면 굳이 시점으로 표현하면 현재 값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저 부동산 사고 팔면서 수요자 공급자가 주고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 10억에 거래됐다. 그럼 10억이 가격이죠. 이미 거래됐죠. 그래서 가격은 가격값이다 이렇게 해요. 가격값. 근데 가장 최근에 이 가치와 가격 틀린 거 고르라면서 여기서 답이 됐어요. 그럼 100% 이걸 거의 다 바꾸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가치는 가격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근데 이 앞전 시험에서는 이제 가장 최근에는 현재 가격을 바꾼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했어요.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럴싸하죠. 그러잖아요.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틀린 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지난주에 이런 거 했었을 겁니다. 감정평가의 개념. 감정평가는 가격 관한 것이다. 가치 관한 것이다. 가치 관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장 가치는 이게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얼마에 거래될 것인가.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수용됩니다. 수용되면 그럼 보상해야 되겠죠. 그때 가치를 보상 가치라고 그래요. 우리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럼 투자 가치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한다. 자, 근데 가격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가격은 변동하죠. 가격은 변동하는데 특정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2020년 1월 30일 날은 10억이었다. 근데 2월 3일 날 되니까 11억이 됐다. 이렇게 가격은 변동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은 하나고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한다. 이 세 가지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할 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틀린만 만들면 바꾼다고요. 바꾼다. 두 개를 바꿔. 근데 하나만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죠. 가격의 본질은 뭐다? 가치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비교가 끝났는데 이제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봐요. 그럼 가치가 높아졌다. 어떤 물건의 쓸모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가격은요. 높아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물건의 쓸모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의할 거. 자,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 올라가요. 이거는 성립해요. 이 관계는 성립하는데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가치가 쓸모가 높아지면 물건의 가격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높아진다 해서 쓸모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검단의 아파트 쓸모가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검단의 아파트 가치 쓸모가 높아진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자동적으로 여름 되면 시원하게, 겨울 되면 따뜻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분명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는 올라가는 건 아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이제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갑니다. 돈의 가격과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의 가격, 그게 화폐 가치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가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가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격은요, 올라간 거잖아요. 한 거. 자, 10년 전에는 10,000원 가지고 커피 5잔 먹었어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커피 한 잔에 2,000원 정도밖에 안 했다고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커피 몇 잔 먹었어요? 5잔 먹었어요. 지금 10,000원 가지고 커피 2잔 더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12,000원 정도 있어야 돼요. 거의 6,000원 하니까. 그죠? 그러면 물건의 가격, 커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이 반대로 가잖아요. 이번에는 화폐 가치가 높아졌어요.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물건의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럼 화폐 가치와 가격은요, 반대로 간다. 이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죠? 돈의 가격과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인플레이션 하면 돼요. 인플레이션. 여기 인플레이션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제가 혹시 기억나가 봐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검단에서 이 말을 했나 모르겠지만, 여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 말을 이런 뜻인지 모르고 말하죠. 어떻게? 10,000원 가지고 가봐야 쓸 게 없다. 10,000원 가지고 가서 시장을 하는데 쓸 게 없다.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요. 근데 화폐 가치가 높아졌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남성분들이 잘 알아요. 남성분들 아마 대부분이 거기 군대 가면 고참들이 장난한다고요. 고참들이 1,000원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라면 10봉, 쪽파이 10개, 그리고 200원 남으면 너 써. 이렇게 한다고요. 봐요? 그러면 라면 10봉하고 초코파이 10개를 사고 200원 남는다 했잖아요. 1,000원 가지고. 그러면 라면 10봉이 400원이라는 소리고, 초코파이 10개도 400원. 그래야 8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라면 10봉 사라, 초코파이 10개 사라. 그럼 라면 한 봉에 40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200원 남으니까. 그러면 초코파이 하나에 40원밖에 하니까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죠. 봐요? 1,000원 가지고 가서 초코파이 10개 사고, 그 다음에 라면 10봉 사고 200원 남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만의 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자, 이거는 화폐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초코파이도 기억하실 필요 없고, 뭐 인플레이션 기억할 필요 없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뭐다? 반대로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데 이 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거, 2번에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자,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가치와 가격을 지금부터 구별할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우리 금단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져요. 자, 이번엔 반대로 아파트 수요가 감소해요.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쓸모는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면 단기는 공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단기의 말을 빼버리면, 단기란 말을 빼버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단기란 말을 표현하니까 공급이란 말이 없어요. 공급이란 말이 없으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요 공급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수요 공급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리 가지고 결론을 하나 도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대부분이 이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집착을 해요.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을 시험에 출제하는 거 아니니까, 결론을 출제하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 변화로 해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져요. 자, 이제는 장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단기에서 수요 증가해서 가격 올라가서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졌다. 자, 이럴 때 장기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 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그러면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변하겠죠.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가치하고 이렇게 일치해요. 자, 이번에는 수요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이때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급 감소하겠죠.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요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하고 이렇게 일치돼요. 그럼 이 논리, 이 수요 공급 논리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필요 없고, 결론,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같아진다.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있는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지문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어요. 이게 가치와 가격의 비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동산 가격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 제가 특자 나오면 시험 문제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의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부동산 가격이 일반 재의 가격과 다른 거, 부동산 가격이 옷 가격하고 다른 점, 그게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그럼 왜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의 가격과 다르겠습니까?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의 가격과 다르다. 자, 지금까지 특자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타이틀에 특자 나온 거, 처음에 부동산의 특성, 두 번째는 뭘 배웠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배웠죠? 그 전에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의 특성, 그 다음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특자는 초창기 시험은 전부 다 시험에 냈어요. 부동산의 특성 한 3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 1문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1문제 내지 2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1문제, 이렇게 해서 어쩔 때는 이 특자 들어간 게 5, 6개가 나왔어요. 최소 5개, 그렇지 않으면 7개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초창기 시험에 부동산의 특성이 5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5문제가. 그게 그러니까 특자 들어간 것은 매년 시험 문제인데, 요즘은 이 특자 들어간 것 중에서 매년 나오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은 경년제로 나온 것 같고, 여기 특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래요. 이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제 강의 노트에 제가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것도 해놨는데, 자, 부동산의 가격은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2가지가 있냐면, 이 부동산을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소유권을 넘기고 10억 받았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교환의 대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사고 팔았을 때 교환의 대가 10억 받았다, 이걸 가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또 가액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요, 이걸 팔지 않고 부동산이 갖는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2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 설명하면서 왜 이런 특징이 있습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영속성이 있었죠. 그럼 저하고 영속성 공부했잖아요. 영속성 부분에 가면 부동산의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수기의 대가인 임료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한 거라고요. 자, 몇 가지 제시할 때 이 중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공부했어요. 왜?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동산의 특성이 없다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있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거 봐요. 부동산의 특성,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이거 팔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한 번 쓰고 마모되면 빌려준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속성 때문에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줬을 때 받는 임대료, 월세, 이걸 사용수익의 대가, 영익의 대가라고 그래요. 영익의 대가. 영익의 대가인 임대료, 임료,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임료.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가격은, 이 건물의 가격은 이 건물 만들 때 철근이 1억 들어가고 시멘트가 1억 들어가고 모래가 1억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자재의 비용을 다 합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이걸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합이 아니라 이 부동산 소유권으로부터 소유권, 기타, 권리, 소유권에 대한 가격, 권리에 대한 가격입니다. 권리, 그다음에 경제적 대가. 이 부동산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 경제적 이익의 대가.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은 권리의 가격이지 이 부동산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근데 이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있었지만 뭐 교환의 대가인 가격 이거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가끔씩 지문이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안 나오고 여기서 지문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다음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부동산 가격의 설명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지문 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지문 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지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문 줄 때 뭘 줄자면 자, 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죠. 그다음에 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죠.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검단의 1번지 토지다. 검단의 1번지 토지의 권리가 지금 세 가지가 있네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그래요. 자, 감정평가사 친구들이 공부할 때 보면 그러면 지상권을 평가하십시오. 지역권을 평가하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그럼 지상권을 평가한단 말은 지상권만의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봐요.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그러면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등이 기타 권리잖아요. 그럼 여기 임차권이 설정될 수도 있죠. 그럼 임차권만의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질문이 동일한 부동산에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네? 여러 개의 권리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 지문이 곧 잘 나와요. 이 지문.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이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럼 부동산의 영속성이라는 특성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예측해라. 그것을 장기적 고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의 이용 상태를 반영해서 결정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 고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여기 교환의 대가인 가격, 영익의 대가인 임료화로 구분된다고.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고려에서 결정된다. 1번하고 3번은 부동산이 갖는 무슨 특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런단 말이지. 자, 부동산의 개별성이나 특징이 있죠. 부동산은 개별성이나 특성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검단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여기 1번지 토지가 있고 이거 2번지 토지가 있네요. 근데 똑같은 200평, 똑같은 상업용 부지입니다. 그런데 2번지 토지 옆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번지 토지 옆으로 이렇게 지하철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1번지, 2번지 똑같은 평수고 그다음에 용도도 똑같지만 개별적인 요인이 다르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모두 다 같이 형성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개별적으로. 그럼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부동산 특성 무슨 특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자, 그런데요. 검단의 33평 아파트는 전부 다 10억이다. 그럼 검단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33평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형성되죠.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국지적 시장 때문에 지역 시장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지역별로 형성된다. 이거 전부 다 부동산의 특성을 할 때 했습니다. 자, 6번째요. 부동산 가격 봐봐요. 이거는 금방 우리가 입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요. 잘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요. 하방 경직성. 물론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방 경직성은. 자, 이게 부동산 가격의 특징인데 굳이 올라가지 마세요. 열받지 말고 잘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게 왜 잘 나오지 않느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이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봐요. 이거 부동산 시장에서 모든 현상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별성에서 부동산이 갖는 개별성 때문에 모든 게 개별화된다.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모든 게 지역적으로 된다. 이거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다른 부분에서 다 언급하니까 이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 이걸 잘 나온다고. 부동산의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가격이다.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 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우리 책을 잠깐 보면요. 책은 506페이지에 거기 표 가치와 가격을 비교한 거 있죠. 그 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 표를 보면 그러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있어 나와요. 그 가치에 보면 가치 전문가는 평가사고 가격 전문은 중개사 이런 말 나오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격에 보면 마지막에 수요 공급 가격 결정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침 부동산 가격이 이중성 나왔죠. 그런 거 나오면 손에 장을 짓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가치와 가격 비교는 제가 칠판에 해준 거 이 세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2번 가치와 가격 관계 나왔나요? 그 가치와 가격의 관계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2번하고 3번. 가치와 가격 관계. 요 가치와 가격 관계에서 마지막에 있는 건 동그라미 4번.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뭐 한다?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되셨지요? 예, 그래요. 자, 이제 507페이지를 가면 뭐가 나왔냐면 기준 시점 나왔네요. 지난주에 기준 시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 하는데 그 날짜가 무슨 날짜입니까? 가격조사 완료일로 한다. 자, 거기까지만 해요. 자, 넘어가서 508페이지. 508페이지 부동산 가격의 특징 나왔죠. 자, 제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건데 제가 가볍게 해볼 건데 여러분 암기하지 말고 강의 노트 보면 앞머리 따놨어요. 근데 중요성은 없지만 나는 꼭 외우고 싶다 그러면 교소장계지하 그러면 돼. 선생님 무슨 말인데 교소장계지하 이렇게 그러면 끝.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508페이지 가장 중요한 말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관계가 있다면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그게 어디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특징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나오죠. 그 바로 밑에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이익이 병존할 수 있으며 각각 권리이익마다 각각의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될 수 없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요. 바로 밑에 파인애플 기법 이렇게 나오죠. 하와이 기법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나오면 손에 장을 짓습니다. 거기 잭켄드로프 나오죠. 거기 사람 이름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봐봐요.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잭켄드로프라는 사람이 하와이 여행을 갔어요. 실제입니다. 하와이 여행을 가서 이 사람이 부동산 학자였어요. 하와이 여행 아주 옛날 사람이잖아. 하와이 여행을 갔는데 하와이에서 파인애플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데 파인애플을 이렇게 깎아서 먹다 보니까 파인애플이 이렇게 쪼개지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인 권리의 집합이다. 그럼 각각의 권리마다 가격이 있겠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이걸 하와이 기법, 파인애플 기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괜히 말했다. 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자 이거 초창기 시험에는요. 초창기 시험은 10회 이전에 별표 5개 치고 난리를 쳤어요.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508페이지 하단부에 가면 부동산 가격 이중성 나오죠. 이거 시험에 출제한 사람은 그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안 나와요. 자, 509페이지 부동산 가격 기능 나왔죠?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안 나와.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 511페이지는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지금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해서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구별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설명은 제가 매우 장황하게 해요. 설명은 장황하게 하는데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아주 쉽게 출제하는데 설명은 제가 장황하게 할 건데, 근데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가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감정평가사 1회 시험, 감정평가사 1회 시험에서 50점짜리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다 논술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는 과목이 3과목이에요. 감정평가 이론하고 감정평가 보상 복귀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실물학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그러니까 감정평가 실무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그래서 어떤 사례를 주죠. 검단에 어떤 토지가 수용됐다. 근데 어떤 조건이다. 뭐 몇 평이 막 준다고요. 그래서 보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50점짜리 준다고요. 그럼 50점짜리 주면 그러면 답안지는 백지 10장을 줘요. 10장. 백지 10장. 그럼 50점짜리면 5장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50점짜리인데 3장 썼다. 그럼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50점짜리면 최소한 4장 반은 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50점짜리 중에서 30점 이상이 득점하는 거야. 네, 이제 지금 하는 게 감정평가사 1회 시험에서요. 감정평가 이론에서 나왔던 거야.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논하세요. 그래서 50점 이렇게 나왔다고요. 자, 지금부터 그 50점짜리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형성 과정, 형성 원리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지금부터 보자는 소리예요. 이게 가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 바뀌었다고요. 그전에는 가격 발생 요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얘가 10회 이전에는 매우 잘 나왔습니다. 왜요? 10회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암기사항이니까 이거 출제하기 매우 좋거든요. 가치 발생 요인이 4가지가 있거든. 4가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내죠. 다음 중 가치 발생 요인 아닌 것 이렇게 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10회 이전에는 자주 냈는데 20회 이후는 딱 2번밖에 안 냈어요. 그럼 최근에 10년 동안 2문제 낸 겁니다. 22회 때하고 24회 때. 그럼 24회 때 내고 안 냈으니까 또 최근에 한 7, 8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은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가치 발생 요인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고 그게 가격으로 나타나려면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 쓸모를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유용성이라고 해요. 제가 쓸모, 효용, 유용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쓸모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효용이라고 해요. 제가 피자를 여러 개 먹었어요. 피자를 먹고 배가 아주 느글느글해요. 그래서 사이다만 먹고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사이다나 콜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 사이다, 콜라가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걸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의미하셨죠?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이야. 추상적.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출제한다고요.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나오면. 근데 물론 잘 나오지 않지만. 근데 효용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말을 못하겠지만 뭔가 느껴지죠. 효용이라는 게 뭔가 했잖아요. 좋은 거, 이로운 거. 그게 효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쓸모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쓸모 없으면 가치 있다고 그럴 수 없어요? 없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쓸모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자, 용도에 따라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쓸모는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쓸모가 뭘까요?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주거용 부동산이 편리하지 않으면 그럼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적해야 돼요. 쾌적성.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인데 계속 냄새만 나봐요.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의 쓸모가 뭘까요? 상업용 부동산은 돈을 못 벌어주고 쾌적하고 편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쓸모는 수익성으로 나와요. 자, 공업용 부동산은요.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으로 나오죠. 생산성. 근데 시험은 이제 이렇게 한 번 냈다고 어떻게 되냐면, 자,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능력인데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편리성으로 표현된다. OX? O. 이렇게. 자, 그러면 효용만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용만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적 희소성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보다 개수가 적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양이, 질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수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자, 10억 개를 원해요. 우리 인간 원하는 건 10억 개.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건은 만약에 막 9억 개만 있다. 9억 개. 그러면 9억 개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9억 개가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억 개입니다. 10억 개. 그러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자, 이런 경우는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100개밖에 없어요. 100개. 근데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 10개밖에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없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죠. 이건 상대적으로 희소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망만큼보다는 적으면 이것을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효용이 있어야 되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자, 공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다 죽죠. 그죠? 그러니까 공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는 희소합니까? 희소하지 않습니까? 희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해야 돼요. 자, 이제 효용이 있고 상대적 희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가치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이 건물이 쓸모가 있고 희소합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가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물건을 가지고 싶고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걸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그럼 유효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수요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를 가치 발생 요인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부동산으로 오면 여기다 하나를 추가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여러분이 쓸모를 느껴요. 희소합니다. 돈 주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여러분 앞으로 이전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 돈을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는 이전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추가해요. 이전성. 이걸 양도 가능성이라고 해요. 양도 가능성. 그래서 자, 본질적으로 가치 발생률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전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이냐 법적 이전성이냐 이걸 물어봐요. 물리적 이전성하고 자, 법적 개념의 권리 이전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검단에 있는 건물이 서울로 간다든지 서울에 있는 건물이 부산으로 간다든지 이게 물리적 이전성입니다.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물리적으로 이전됐습니다. 제가 집에서 입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리적 이전성이라고 그래. 근데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치 발생률에서 나온 이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전해야 돼요? 권리가 이전돼야 돼요. 권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권리 이전성을 말하는 거고 법적 개념으로서 권리의 이전성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가치 발생용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22회 때, 24회 때 시험에 출제했는데, 자, 여러분 느낌상 이전성을 빼고 이 세 가지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있어야만이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만 있으면 될까요? 에? 자, 효용만 있어요. 희소하지 않아요. 돈 주고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희소하대요. 그 돈 주고 살 사람도 있대요. 그럼 쓸모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야만이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그런다고요. 근데 22회 때는 뭐라 하냐면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 셋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한다. OX, X 그게 답이었어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는데 근데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쉽다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 좀 있으면 더 장황해져요. 뭐냐 그럴 거라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시험에 출제해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럼 24회 때로 갈까요? 24회 때 가치 발생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유효수에는 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OX, X 그게 답이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가치 발생률을 끝냈어요. 이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것을 가치 형성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가치 발생요인이 나오고 가치 형성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치 발생요인과 가치 형성요인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자, 지금부터 가치 형성요인을 공부할 건데 가치 형성요인은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가 뭘까요? 쓸모야. 쓸모.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치 형성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치 형성요인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 요인 또는 일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다. 됐습니까? 예. 이 지문이 가장 잘 나와요. 여기서는. 자, 봐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쓸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가 있다. 이 지분이 가장 잘 나온다고요. 자, 잘 드세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 15회 이전에서는요. 15회 이전에 별표 5개짜리였어요. 근데 요즘은 지문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5회 이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 요인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제가 그려볼 겁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자,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모든 부동산에 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인천 검단에 있습니다. 인천 검단.
그럼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겠죠? 그것을 지역요인이라고 그래요. 건단의 1번지 토지에 있는 건물, 건단의 1번지 토지에 있는 이 건물, 토지 건물이 있다. 그럼 이 토지 건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별요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 됐죠? 자, 가치 발생요인이란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근데 일지계가 있다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형성요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가치 형성요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초창기 시험은 잘 나왔냐면요. 이 일반적 요인은 우리나라 모든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일반적 요인은 다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이 일반적 요인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뭔가 이상하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장기화된다고 봐요. 그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겠죠. 그다음에 뭐 기업도 도산하겠죠. 그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겠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면 지금 5천만 인구가 4천만 인구로 줄어들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럼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에 경제적 가치 영향 미치지 않죠? 미치겠죠.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통령이 돼서요. 부동산 가지고 나는 전쟁을 설파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하나만 가져라. 두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에 영향 미치지 않죠? 미치겠죠.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일본 제끼고 중국도 제끼고 미국도 제끼고 세계 1등 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럼 부동산에 영향 미치지 않죠? 미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전부 다 말 못하고 다 죽어요. 그죠? 무수히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가치 형성률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나누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미치는 것을 일반적 요인이라고 하고, 검단에만 미치는 건 지역 요인, 그 부동산에 미치는 것은 개별 요인. 근데요, 이제 초창기 시험에 별표가 어떻게 다르게 됐냐면, 이 일반적 요인이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적 현상, 국가 정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나눠요. 근데 시험은 사회적 요인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요인에 행정적 요인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책 513페이지 가봐요. 513페이지 가면 그러면 자, 제일 상단에 사회적 요인 나오죠. 그 사회적 요인 나오면서 인구 상태 및 가족 구성 및 가구 분리 상태 나오잖아요. 이게 초창기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초창기 시험에 거기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에서는 다음 중 사회적 요인이 아닌 거 또는 다음 중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 이따위로 출제했다고요. 이따위로. 그래서 실제로 한 15회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외웠냐면 강사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사회적 요인은 인, 가, 도, 생, 건, 부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 앞머리 따서. 그래서 그것을 외웠다고 막 7, 8개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책은 지금 4개 해놨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잖아요. 이걸 외웠다니까요. 그 밑에 경제적인도 무수히 많죠. 이걸 외웠다고. 그게 초창기 시험에서 거의 뭐 100% 냈다고요. 그래서 별표 치고 난리 쳤죠. 5개 안 오면 5개 하라니까요, 막 그랬다. 5개 하라 별표. 근데 지금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지문에 나오는 거야. 지문에 나와서 여기 굳이 내가 경제적 요인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경제 용어가 나오면 다 경제적 요인입니다. 물가, 고용, 실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요? 경제적 요인입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적 요인은 제도가 나와야 돼. 정부 정책, 어떤 세금 제도, 규제, 계획 이렇게 나오면 행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뭐 최근도 아니에요. 좀 못했지만 뭐라고 출제했냐면 이렇게 출제했어요. 세금 제도, 세금 제도 나와서 세제는 세금 제도죠. 그럼 이거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의 가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바뀌어서 그러면 세금 제도는 굳이 따지자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라는 소리야. 자, 세부담의 상태가 돼서 세부담. 우리가 세부담, 우리 국민이 부동산 관련해서 세부담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된가? 세부담이 높다 낮다. 세부담이 매우 높아지면 그럼 부동산 안 산다고요. 세부담이 낮아지면 부동산을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부담의 상태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세부담의 상태를 주면서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 물어봤습니다. 그럼 세부담의 상태는 뭐예요? 경제적. 세제의 상태는 행정적.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 교통체계가 나와. 교통체계. 도로가 신설됐다. 이 교통체계가 나오면 경제증명입니다. 기술혁신 나왔습니다. 기술이 혁신됐다. 산업구조가 바뀌었다. 우리 산업구조는 바뀌었잖아요. 1970년대는 농업 위주였잖아요. 그 다음에 공업, 지금은 서비스업, 지금은 제4차 산업, 정보산업으로 간다잖아요. 그럼 산업구조가 바뀌죠. 그럼 산업구조의 변화, 그럼 무슨 요인입니까? 경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책도 보면 513페이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해놨죠. 그것은 옛날의 핵심이었어요. 요즘은 핵심 아닙니다.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지문밖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가치 형성 요인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제 하나만 더.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자, 우리 책에 있는 거 이거 사회적, 경제, 행정적 구분하는데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이거 특징 보자고요.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세금 제도 바뀌잖아요. 세부담 상태 바뀌잖아요. 인구 변동하잖아요. 가구 분리 상태 바뀌잖아요.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특징은 가변적입니다. 변동한다. 가변적이다. 유동적이다는 소리예요. 가변적, 유동적이다. 그다음에 상호 관련성을 가져요. 그래서 크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초창기 시험에서는 가치 형성률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출제했어요. 이 부분에서 거의 매년 출제했죠. 이 부분에서. 근데 이건 지금 별표 아니고 지금은 여기 개념만 거의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는데요. 가치 형성률이라는 놈이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쳐요. 볼까요? 인구. 다른 지역은 인구가 다 감소하는데 우리 인천의 검단의 인구만 계속 증가한대요. 그럼 이 검단 인구 증가는 지역요인이라고요. 지역요인. 가치 형성률 지역요인이죠. 그럼 이 가치 형성인 지역요인이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검단의 인구가 증가하면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유효수요가 증가해요. 이렇게. 유효수요가. 의미하셨죠? 그럼 유효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가치 발생 요인은 결국은 부동산 수요 공급이 돼요. 부동산 수요 공급이 된다고요. 그럼 수요 공급 그러면 시장이거든요. 시장. 그러니까 인구가 변하면 시장에서 유효수요가 변하고 그래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변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볼래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거래량이 결정됐었어요. 근데 인구 증가해서 인구 증가라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유효수요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에 오면 수요를 증가시켜요, 공급을 증가시켜요?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그럼 수요 곡선이 들어갑니까? 우측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D1이 되죠. 원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이 뭐했다? 올라갔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결정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 법칙성이 있어요. 법칙성, 규칙성이 있다고. 규칙성. 자, 그럼 어떤 규칙성인지 볼까요?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겠죠. 자, 반대로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걸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수요 공급 원칙. 또 하나 더. 부동산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니까 이게 검단에 있다면 이 부동산은 검단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돼요. 어떠한 부동산도 그가 속한 지역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럼 검단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주위 환경과 관련을 가지면서 가격이 형성돼요. 그것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법칙성이 두 개 나왔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나오고 부동산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 적합의 원칙이 나오고 이 부동산 이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안 맞았다고 그래요. 근데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안 맞으면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그것도 법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법칙성이 있다고요. 법칙성. 이 법칙성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에 관한 또는 가치에 관한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칙. 그런데 이 법칙성이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가. 그래서 여러 제자를 써서 가격 제원칙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다시 이제 마무리합니다. 쉬었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검단에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저처럼 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치 발생 요인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을 갖죠. 관련을 가는데 그것은 설명을 하는 거고 시험은
두 개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런 거 안 낸다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가치 발생에는 효상 유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여기 개념을 자주 내고 이 부분까지도 잘 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부동산 수요 공급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격 결정되겠죠?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 뭐가 있다? 법칙성이 있다. 그 법칙성을 뭐라 한다? 가격 원칙이라 하는데, 근데 여러 개 있어서 가격 재원칙이라 한다. 자, 그러면 가격 재원칙을 물어봅니다. 가격 재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일정한 법칙성을 말한다. OX, O.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격 재원칙을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의미 아셨죠? 예. 자, 고생하셨고, 이번 시간 여기서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같이 재원칙 합니다.